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오태민 작가께서 쓰신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소개 3편 중 마지막 3편입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문자가 처음 사용된 목적 중 하나는 재산, 소득, 부채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뇌를 연결하듯 거대한 가상 세계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소통하려는 시도였으며 쉽게 말해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는 아니었을지라도 문명 이후의 벽화들은 대부분 세금 기록이나 땅, 주인을 알리기 위한 정복 기록 등 일종의 장부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임진왜란 때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근원이 되었던 노비문서 기록 장부가 불타 없어지자 노비들이 혼란을 틈타 장부를 없애려 했던 일화에서도 장부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농민 간의 토지 분쟁 해결에도 땅의 거래 대장과 같은 장부가 사용되었습니다. 초기의 장부는 재산과 빚을 기록하는 초기 메타버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부는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를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좋은 장부란 사람들이 지닌 사고의 주관성을 극복하고 여러 사람의 생각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함부로 고칠 수 없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 즉 특권층만이 장부를 고치고 유지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장부 담당 관리를 실력으로 뽑았고 창고 관리도 겸했으며 서양에서는 힘있는 귀족이 장부 담당자를 고용했습니다. 정치가 안정될수록 장부 관리와 창고 관리의 경계가 모호해졌는데 이는 정부가 지식인 엘리트와 무사 엘리트의 공조체제로 구축된 것을 반영합니다. 결국 장부와 메타버스 모두 정의상 어마어마한 특권층을 필요로 했는데 비트코인이 바로 이러한 관념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중앙에서 기록하는 장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해졌습니다. 계산 능력의 한계와 물리적으로 정해진 장소 등기소 등에 직접 가야 하는 공간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면서도 마음대로 변조하지 못하는 장부를 필요로 했습니다. 중앙 집중식 장부는 토지나 가옥 같은 고정 자산 소유권 기록에 좋았고 이동 가능한 자산이나 소액 거래에는 이동 가능하거나 분산된 장부가 유용했습니다. 화폐의 속성과 본질에 관해 탐구해 보시죠. 화폐의 속성으로는 내구성, 운반성, 분할성, 태체성, 희소성의 5가지가 거론됩니다. 내구성은 가치물이 소비되면서도 소모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운반성은 가치에 비해 가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할성은 계산 단위 역할을 하기 위해 무한하게 분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체성은 동일한 무게나 크기라면 등가로 교환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형태를 가진 물질은 엄밀한 대체성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희소성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이 비탄력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완벽하게 구현할 물질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이상적인 화폐는 장부상의 추상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구성, 운반성, 분할성, 대체성, 희소성 모두 물질의 속성이 아니라 추상적인 숫자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물질 가운데 추상적인 숫자의 속성을 가장 닮은 것은 금입니다. 금은 녹슬지 않고 가치에 비해 가볍고 불에 녹아 분할이 잘 되며 속성이 동일하고 생산량이 수요에 따라 쉽게 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폐로 선택되었습니다. 경제학자 루드비 폰 미제스는 금속 화폐의 내재 가치를 비판하며 금이 화폐로서 좋은 것은 금 자체의 상품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직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했다는 정보가 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만든 화폐는 사회 정보를 교란함으로 결국 실패한다고 보았습니다. 화폐는 다수가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이며 장부를 통해 선택되고 인정받는 물질은 직접적인 효용과 무관하게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미제스의 논리였습니다. 화폐는 추상화된 장부입니다. 야프섬의 돌화폐 사례는 화폐의 추상성을 증명하는 사고 실험을 뒷받침합니다. 야프섬에는 돌이 없어 멀리서 가져오는데 운반 중 바다에 빠져 아무도 볼 수 없게 된 돌도 그 역사만 확실하다면 가문의 재산이자 화폐로 인정되고 거래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화폐가 물리적인 실체보다 사회적 합의와 역사 정보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흡연자가 없는 섬에서 담배가 계속 화폐로 쓰일 수 있다는 상상력 또한 화폐와 상품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화폐는 사회적 본능이자 공동체 형성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따라서 달러나 원화 같은 종이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특이한 현상이며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집니다.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동역학은 잘 알지만 어떤 물질이 화폐로 선택되는지는 문화인류학적 탐구나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이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개념의 발전과 비트코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죠. 인류의 역사는 소유권 개념의 발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업혁명은 소유권 개념을 점유의 수준에서 발전시킨 일종의 소유권 혁명이었습니다. 농업은 장기 투자를 요구하므로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재배하며 수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전통 농업 사회에서는 복잡한 교육을 받은 특권층인 필경사서기만이 재산권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었으며 백성들은 이들의 기록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필경사들은 땅 거래 기록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으며 기록 자체가 재산이었습니다. 중앙집중식 장부는
토지처럼 고정된 자산 소유권에 적합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는 단순한 점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공증과 인정에 의해 성립합니다. 자산은 정부가 보호하거나 사회가 인정해야 가치를 가지며 그렇지 않으면 약탈에 노출된 무가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OS나 명품 브랜드의 가치처럼 고도화된 자산은 점유 자체보다 정교한 법과 가격 정책, 사회적 관습에 의해 뒷받침되는 지식재산권과 같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주식과 채권은 자본주의 부의 최상층부를 이루는 투자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인데, 이는 공동의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소유 관계를 규정하며 생산 설비 등 실물 자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권리도 정부나 대중이 근거 자산을 약탈하거나 폐쇄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에서 의미 있는 부는 사회적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정부가 마음껏 약탈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소유권 개념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비트코인은 채집 시절의 소유권 개념, 즉 스스로 점유하고 독립적인 부를 자본주의 시스템에 접목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부를 정부가 징발하거나 말소하기 어렵게 금융자산으로 축적하고 자본주의 소유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잠재력을 가집니다. 비트코인 주창자들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항해 개인의 부를 지키는 방어 능력을 강조하지만 비트코인의 진정한 능력은 소유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힘으로 보호될 필요 없이 지켜질 수 있는 소유권의 가능성을 열어젖혔습니다. 중앙기관의 도움 없이 네트워크상에서 소유관계와 거래를 입증하며 제3기관의 보호나 증명 없이도 소유의 경계를 명쾌하게 그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를 이용하면 소유권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조건부 계약 이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트코인의 발명은 소유권에 관한 한 농업혁명에 견줄 수 있는 문명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됩니다. 비트코인은 최종성을 갖는 결제 수단이며 전자적인 형태로 통제가 가능하여 담보 자산으로도 훌륭합니다. 이러한 속성 덕분에 스마트 콘트랙트의 전제를 모두 만족시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리스 계약에서 사용자가 차량을 훼손했을 때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시하고 훼손 시 담보물이 자동으로 리스 회사 지갑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나 법원의 개입 없이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손실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 빈번한 거래 시 수수료를 절감하면서도 상대방의 배신을 염려하지 않는 결제 방식입니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본질은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예측 시장에 해당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 금리, 대통령 당선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인 사망보험과 같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계약에 사용될 경우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목숨을 건 도박 프로그램이 스마트 콘트랙트로 구현되면 익명의 참가자들이 큰 수익률을 위해 킬러를 고용할 동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스마트 콘트랙트는 시스템 내부에서 생성되지 않는 외부 정보,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 날씨, 경기 결과 등을 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즉 오라클이 필요합니다. 오라클 문제란 외부 정보 입력자에 대한 신뢰 문제로 판돈이 커지면 데이터 입력자를 매수할 동기도 커집니다. 따라서 스마트 콘트랙트가 현실의 거대 산업, 무역, 보험 등과 연결되어 실제 사건을 조건화하려면 신뢰할 만한 제3자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는 스마트 콘트랙트의 근본주의적인 생각인 제3자 배제와 모순됩니다. 다만 유명인 사망처럼 다수의 매체가 보도하는 이벤트의 경우 여러 매체의 보도를 조건으로 삼아 오라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구체적인 상품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디지털 코드가 금융망을 통하지 않고 빛의 속도로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하며 이동 방식도 프로그램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 금융,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살펴보죠.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엘리트들은 중국과 같은 흑자국들이 환율을 조작해 자국의 어려움을 미국으로 떠넘긴다고 인식했습니다. 이들은 자본시장 개방을 꺼리는 중국 같은 국가의 개인과 기업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중국 국민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국 정부의 환율 조작 및 이자율 조정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이 자유로운 자본시장에 적응한 반면 중국 등 흑자국 기업은 정부 규제에 적응했다는 점에 주목했을 수 있습니다. 자본 통제에 익숙한 국가는 비트코인처럼 자본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을 꺼릴 것입니다. 정부는 종종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민의 저축에 세금을 징수하고 국가 채무 일부를 탕감하려는 속셈을 가집니다. 디플레이션 화폐는 개인에게는 이익이지만 신용 창출 기능을 떨어뜨려 국민 경제 전체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플레이션 통화임금 등은 명목 이자가 없어도 실질 이자가 높아 기업들이 대출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신호를 왜곡하여 경제 주체들이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불공평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발행, 감독,
운용하는 종이도는 화폐의 본질인 신호체계를 교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발행량과 증가량이 모두 공개되어 있어 누가 임의로 늘릴 수 없다는 사실이 다수에게 인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주지의 사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며 화폐의 본질인 신호체계를 정부 발행 화폐보다 더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 즉 한 국가가 자국 통화 대신 달러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력이 없는 정부가 화폐를 남발할 때 발생하며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화폐개혁으로 저축이 무효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국가에서 나타납니다. 달러라이제이션된 사회에서도 국경이 없는 비트코인 은행에 비트코인을 저축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을 활용하면 정부의 통제나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가 무너진 사회에서 비트코인은 국경 통제나 인플레이션을 피해 자산을 지키고 상품을 구매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암호화폐가 통용되는 암시장이 커지면 사회 붕괴를 피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기술적 도전과 사회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행정의 편리함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부각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정보가 중앙 시스템을 통해 공유되면서 종이 서류 없이도 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이 온오프라인 활동 정보를 중앙이 갖게 되면 편리해지지만 이는 프라이버시를 양보하는 대가로 얻는 것입니다. 중앙이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것은 디스토피아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소스코드를 복사하여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하드포크 경쟁이 있었지만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초기 성공 사례 이후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자생적인 생태계나 의미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현상이 단지 프로그램 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비트모빅의 에어드롭 실험은 종이지갑이라는 매개를 통해 초기 비트코인의 거래 및 보관 방식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코인을 얻기 위해 조금이라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빅 에어드롭은 규칙 위반, 안전사고, 관과의 조율 문제 등에 직면했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적당한 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심리적 장벽을 넘어 성공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기업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는 것은 사용처를 명확히 디자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덕분에 대중이 받아들이기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모빅은 비트코인과 시스템이 거의 동일하여 비트코인 생태계와 상호 호환되므로 기업은 외부 자원을 활용해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자산 가치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모빅을 무상 양도받아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면 모빅의 가치가 오르고 결국 기업 자산 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모빅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기업 자산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형 블록체인은 토큰 발행이나 서버 공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분산, 서버 운영 비용을 외부에 떠넘기기 어렵습니다. 정부나 규제기관, 경쟁사를 의식하기 때문인데 이는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탈중앙화 이념가들은 정부는 물론 대기업도 신뢰하지 않지만 비트코인 투자자의 대다수는 일반인이므로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FTX 사태와 같이 중앙화된 거래소의 문제는 경영자의 일탈로 투자자 재산이 증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람들은 정부나 사법당국이 사기꾼을 처벌하고 거래소를 관리 감독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는 탈중앙화 이념과는 반대되는 방향이지만 투자자들은 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면 이름 있는 거대 금융기업이 운영하는 곳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공개분산 장부로서 장부의 유일성을 비인격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엘리트만 기록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장부를 신뢰할 것인가? 다수가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한 장부를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로 비트코인 현상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는 힘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며 대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엘리트는 대중이 자신들을 평가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지만 엘리트를 교체하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비트코인은 엘리트를 교체하려는 이들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은 개인의 행동을 바꾸고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공동체의 협력을 북돋우는 열쇠입니다. 정보 부족 상태에서 혼란을 겪을 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기 쉽습니다. 이는 무리 행동이라는 집합적 행동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엘리트의 역할은 주지의 사실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주지의 사실을 전제로 사회적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엘리트의 역할은 축소됩니다. 이상으로 책 내용을 모두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다시 요약하자면 이 책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이나 화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과 소유 개념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생태계의 시작입니다. 마치 마차 시대에 자동차가 등장하며 길이 바뀌고 법과 제도가 새로워졌듯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중앙 권력에 도전하며 새로운 길과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이 책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제3자나 중앙 권력 없이도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농업혁명에 버금가는 소유 개념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기회를 넘어 우리가 돈과 소유, 심지어 국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인문학적인 현상입니다. 비트코인 생태계는 설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페로몬에 반응하는 동료를 불러 모으는 탐험가의 춤과 같은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임팩트 있는 이야기 속에 담긴 더 깊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저자는 비트코인이 만들어낼 생태계가 너무 거대하며 자신이 주도한 생태계는 그 전체에서 외형상 보잘것없지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단일한 기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다양한 요소들이 작동하는 복잡한 시스템임을 암시해요. 자동차 비유를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는 단순히 말 없는 마차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는 마차가 다니던 길로는 제대로 달릴 수 없었고 자기만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자기만의 길 위에서 달려야 했죠. 전기차 역시 단순히 전기로 가는 차가 아니라 자동차와는 다른 산업과 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단순히 기존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중재자인 금융기관과 거래를 확증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고 국가에 빼앗기거나 파악되지 않으며 인터넷 정신에 맞는 탈중앙화된 화폐를 꿈꿨던 결실이죠. 따라서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시스템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 생태계는 기술 발전만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논리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오류라고 지적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사회적, 인문학적 현상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권력과 기존 금융 질서에 도전합니다. 비트코인은 국가나 금융기관 같은 제3기관의 중재 없이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제3기관에 집중되어 해킹이나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되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비트코인 생태계는 제3기관의 인증 없이 파일처럼 돈을 보낼 수 있다면 고객 정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죠. 블록체인 기술의 목적 중 하나는 중앙으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정부가 신원 인증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디지털 현찰을 블록체인상에서 발행하려 할 때 고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발행하는 달러코인의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지거나 중앙 서버의 승인을 받는다면 그것은 블록체인 코인이 아니라 현재의 인터넷 뱅킹 계좌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자본시장 개방을 꺼리는 중국 같은 국가의 개인과 기업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중국 국민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국 정부의 환율 조작 및 이자율 조정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개인의 금융 자산을 넘어 국가 경제 통제 수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국민의 저축에 세금을 징수하고 국가 채무를 경감하는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정부가 금을 방해물로 여기는 이유도 바로 이 주지의 사실을 훼손하여 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과 증가량이 모두 제시되어 있어 정부가 임의로 늘릴 수 없는 주지의 사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화폐의 본질인 신호체계를 금보다 더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달러라이제이션 사회에서 정부 통제 은행을 믿지 않고 방석 밑에 달러를 모아놓는 대신 국경 없는 비트코인 은행에 비트코인을 저축하거나 이를 담보로 금융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정부 실패로부터 금융 시스템이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제 붕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개인의 재산과 노동 가치를 지키는 수단이 되며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례도 소개됩니다. 비트코인은 소유권 개념의 혁명을 가져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 장부는 재산과 빚을 기록하며 개인들의 주관적 세계를 연결하는 객관적인 상상의 세계였습니다. 장부는 함부로 고칠 수 없어야 했기에 특별한 지위를 가진 엘리트가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해법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엘리트만이 장부를 고칠 수 있다는 관념에 구멍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자는 비트코인이 화폐와 소유권이라는 두 가지 난제의 해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소유권 보호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대안적인 화폐로서의 의미보다 더 근본적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비트코인의 소유권은 힘으로 보호될 필요 없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명사적인 사건입니다. 농업혁명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윤리 개념과 소유 개념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비트코인이 몰고 올 변화는 소유권에 관한 한 농업혁명에 견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구의 도움 없인 네트워크상에서 소유관계와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제3기관의 보호나 증명 없이도 소유의 경계를 명쾌하게 그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를 이용하면 소유를 둘러싼 복잡한 계약이나 조건부 계약 이행, 예를 들면 자동차 리스 계약에서 담보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도 법원 개입 없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는 정부가 보호하거나 사회가 인정해야만 실질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채집 시절의 소유권 개념을 접목하여 자본주의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사회로부터 독립해 오롯이 스스로 점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자본주의 부의 최상위 소유 방식인 주식과 채권의 거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이면에 숨겨진 사람과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현상은 기술적인 측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소스코드를 그대로 베낀 하드포크 블록체인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죠.
비트코인에 대한 설득은 불가능하며 저자는 책을 쓰고 강연하는 것이 같은 페로몬에 반응하는 동료를 불러 모으려는 퍼포먼스, 즉 탐색벌의 춤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확산이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집단적인 끌림이나 공감에 기반함을 시사합니다.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도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 비트코인 현상의 핵심이며, 화폐 현상은 구별하기 어려운 복제품이 대거 등장하지 않는 이상 깨지기 어려운 집단적인 환상 또는 사람들의 환상이 서로 교차하며 가치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야프섬의 돌화폐처럼 실물이 바다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아도 역사 장부만 확실하다면 화폐가 될 수 있다는 사례는 화폐의 가치가 물질이 아닌 사회적 합의 또는 장부상의 기록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폐의 속성 내구성, 운반성, 분할성, 대체성, 희소성 또한 물질의 속성이 아닌 추상적인 숫자의 속성이라고 강조됩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확정하기보다 불확실하고 위험하더라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심리가 알트코인 현상처럼 남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는 집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요란하게 폭락하는 신기루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탐험하려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지식과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어온 바를 성찰하고 새로운 시야를 얻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오라클 문제, 실제 세상의 정보를 누가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는 결국 신뢰할 만한 제3자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데, 이는 스마트 콘트랙트의 탈중앙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유명인 사망보험 같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계약이 스마트 콘트랙트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기술 발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투자자들조차 중앙화된 거래소를 사용하며 사기 사태 발생 시 국가나 사법당국의 개입을 원하는 것은 탈중앙화 이념가들의 이상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투자자들의 현실적인 기대이며, 거대 금융 기업이 거래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희소식일 수 있다고 언급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비트코인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단순히 가격 변동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이 거대한 현상이 우리 사회와 금융, 그리고 소유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넓은 시야로 바라보시길 권합니다. 탐험가가 되세요. 비트코인 생태계는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탐험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만 따라가지 마세요. 스스로 탐색벌이 되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조망하는 기회를 잡으세요. 지식의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는 수고를 감내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기술 너머의 사람과 장부를 보세요. 비트코인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기술 자체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믿음과 투명하고 변경 불가능한 장부로서의 역할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 심리와 사회적 역학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중앙의 한계를 인지하세요. 기존 금융 시스템과 국가가 제공하는 편리함 뒤에는 중앙 권력의 통제와 정보 집중,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의 증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중앙의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개인의 자산과 소유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단기적인 욕심보다 본질에 집중하세요. 알트코인처럼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약속하는 프로젝트는 인간의 도파민 중독을 이용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회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장기적인 생태계 성장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분별하는 안목을 기르세요. 비트코인은 아직 거대한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혁명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탐험가로서 혹은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이 거대한 변화를 관찰하고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분명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책 속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 독자 여러분께 비트코인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관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통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 습득은 멀은 것 같고 따라서 몇 번 책을 봐야겠네요. 이만 책 내용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